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시즌 상황이 많이 비슷한 양 팀이 있죠. 바로 맨유와 토트넘인데요. 지금 현재 순위 기준 리그 14위와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 팀은 둘 다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고요. 순위는 바로 강등권 윗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 맨유는 8위로 마감했지만 FA컵을 우승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요. 토트넘 역시 5위로 마감하면서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 팀의 걱정거리와 희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의 걱정거리 첫 번째, 부진한 스트라이커입니다. 맨유의 스트라이커는 호일룬, 지르크지 이렇게 두 명으로 볼 수 있고요. 먼저 호일룬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호일룬은 23, 24 시즌에 합류를 했고요. 이적료는 1100억, 그리고 주급은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호일룬의 스탯 생산력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43경기를 뛰었고 2571분 8개의 득점과 2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리그에서 득점은 3골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기록이 유럽 대항전에서 기록된 기록입니다. 호일룬은 무엇보다도 아모림 축구에서 잘 녹아들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경기력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1인분을 하는 경기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인 게 나이도 어리고 이적료까지 1000억 이상 주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무조건 살아나야 하는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주전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르크지입니다. 지르크지는 24, 25 시즌에 합류했고요. 이적료는 지금 환율로는 약 680억, 주급은 1억 5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4, 25 시즌 48경기 2251분 7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역시 환산하면 90분당 0.3골, 호일룬이랑 90분당 득점 수치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르크지는 호일룬보다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나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트라이커로서의 마무리 능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 이건 맨유에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던 측면이라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지르크지 같이 가짜 9번처럼 움직이는 선수라면 양쪽에 있는 윙어들이나 주변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득점을 뽑아주는 그런 구조로 게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맨유는 나머지 쪽 선수들도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일룬, 지르크지 이렇게 두 명의 스트라이커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트라이커들이 선수 문제일지 아모림 아래에서의 스트라이커가 어려운 건지 그래도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호일룬과 지르크지의 경기당 평균 터치수를 체크해봤습니다. 호일룬은 23, 24 맨유, 그러니까 테나우 맨유 때 경기당 평균 22.8회를 터치했는데요. 이번 시즌은 17.3회 정도밖에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르크지는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지르크지는 44.8회, 그러니까 볼로냐에서 그 정도 터치를 기록하다가 이번 시즌에 20.1회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모림 축구에서의 스트라이커는 기본적으로 터치가 많은 팀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모림 축구가 보여주고 있는 색깔들은 점점 다이렉트한 공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펩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패스의 수가 많다고 하면 맨유의 축구는 득점을 하기 위한 패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속공과 역습으로 득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터치의 수가 감소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모림의 스트라이커가 어려운 것도 꽤 맞아요. 왜냐면 바짝 웅크려 있다가 스트라이커한테 공 떨궈 놓고 거기서 버텨줘 하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트라이커의 붙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때 스트라이커들이 공을 못 지켜주면 맨유가 다시 공격을 포기하고 수비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만큼 스트라이커에게도 그 등지고 버티는 것들이 꽤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등지고 버티려면 보통은 이 피지컬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이렉트한 비율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스피드도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림 축구의 스트라이커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적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느꼈던 건 지르크지나 호일룬 이런 선수들이 앞을 보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가운데 있다가 측면 쪽으로 빠져 뛰어 들어갈 때 롱패스 넣어주고 거기서 등지고 버티면 주변에 지워놓고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슈팅 버튼을 누르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등지고 전봇대 역할을 해주는 스트라이커식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케레스라는 성공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모림 체제의 스트라이커가 난이도가 높은 것도 맞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요케레스라는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바로 성적입니다. 현재 맨유의 승점이 38점이고요. 이 38점으로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겼을 때는 승점이 18점 추가, 그럼 56점이 되고요. 여태까지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저 승점을 기록했을 때가 21-22 시즌 58점입니다. 즉 지금 남은 6경기 다 이겨도 58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캐슬전에 지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저 승점을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맨유 입장에서도 정말 어질어질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거리는 있지만 맨유에게 희망적인 부분은 없을까? 그것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맨유 축구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을 하려는지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맨유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면 좋겠지만 꼭 주도하는 축구가 제일 좋은 축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모림은 경기를 90분 내내 주도한다기보다는 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상대에게 최대한 덜 아프게 맞다가 빠른 역습을 들어가서 상대에게 최대의 타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아모림은 중도 부임입니다. 이 시즌 전체를 아모림이 컨트롤하지 않았고요. 아직 아모림 아래 제대로 된 이적 시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모림 입맛에 맞지 않는 선수들도 끼어있을 확률이 높고 아모림이 잘 쓸 수 있는 선수들은 아직 영입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또 저는 아모림 축구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전방 압박이나 역습 퀄리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운터, 그러니까 역습 과정이 아주 간결하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첫 경기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4강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 이적 시장은 맨유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맨유가 좋은 선수를 사오려면 레시포드, 안토니, 산초 같은 선수들의 성공적인 매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레시포드, 안토니 이런 선수들은 임대 가서 성공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거래하기에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루크쇼라는 애물단지가 있어요. 2년 남았고요. 만약에 판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루크쇼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맨유가 어린 선수들도 유망한 자원들이 꽤 많습니다. 치도 오비라든지 요로, 헤븐, 해리 아마스, 코비 마이누, 세구 코네, 그리고 쿠콩키라는 장신 수비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과이 국적의 왼발잡이 수비수 디에고 레온도 희위고가 뜬 상황이라 이 어린 선수들이 얼만큼 성장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 여름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맨유의 다음 시즌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힘들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트넘의 걱정거리 첫 번째는 중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토트넘 서브 퀄리티가 점점 아쉬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특히 비수마, 사르 이런 선수들은 경쟁력이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23-24 시즌 포스테코글루에서 주전으로 뛸 때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 정도로 느낄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볼이 돌아가는 연속성의 부족이 느껴집니다. 좋았을 때 토트넘은 짧은 패스가 이어지는 비율도 많았고요. 아름다운 장면도 많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올드 트래포드 가서 3대0으로 이겼던 그 경기의 사진이거든요. 그때 경기 보면 토트넘이 맨유 중원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정도 경기력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번 시즌에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중원의 경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기를 조율해줄 미드필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엔 로드리, 아스날에는 토마스 파티, 리버풀엔 흐라벤베르, 뉴캐슬에는 토날리나 기마랑이스가 경기를 조율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경기를 조율한다는 건
패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이 공격할 때 볼을 탈취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공격수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서 차근차근 전개할 수도 있고, 내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템포를 아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잘 판단을 해주고요. 그런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가 토트넘에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벤탄쿠르 선수가 이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벤탄쿠르는 아직은 조율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이 아치그레이라는 선수를 어린 나이치고는 꽤 거금으로 데려왔고요. 주급도 1억 이상 주면서 중요한 미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사실 그레이가 땜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아치그레이라는 선수를 어느 위치로 키울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트넘의 걱정거리는 감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질 타이밍은 이미 지난 듯 합니다. 지금 이미 토트넘이 강등은 거의 안 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로파리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경질하기에는 애매하죠.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은 토트넘이 엄청 오랜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승 못하면 잘리는 건 당연하고, 우승을 했을 때도 다음 시즌은 다른 감독으로 가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입지는 아주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포스테코글루의 플랜 A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포스테코글루의 플랜 A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술엔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선택하는지보다는 이 전술이 우리 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을 수행할 정도의 우리 팀 선수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혹은 체력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으로 임기응변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플랜 A를 놓아주는 게 감독의 능력이겠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을 상황에 맞게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랜 A가 결정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포스테코글루도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아주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성적이고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토트넘이 최저순위로 마무리한 게 93, 94 시즌에 1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더보기 리그를 딱 한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게 0708 11이고요. 그 이외에는 다 한 자리에서 순위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토트넘의 평균 리그 순위는 5.4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챔스권 내지는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유지했다는 말이 되겠죠.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15등이니까 감독 잘라야 된다 그러면, 아니 토트넘이 언제부터 잘했다고 그러냐, 아니 토트넘이 원래 이런 팀 아니냐,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런 팀은 아닙니다. 지금 순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15위라는 현재 성적은 토트넘에게 매우 심각한 성적이 맞고요. 아주 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에게 희망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베리발, 그레이 등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베리발 같은 선수들은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스텝업을 하면서 지금은 일단 토트넘의 주전 자리를 꿰찼고요. 이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선수단의 나이가 4위입니다. 25.5세로 매우 젊은 편에 속하는 선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급 체계도 다른 팀에 비해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됐습니다. 빅6 중에서는 당연히 최하이고요.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뉴캐슬보다도 낮습니다. 평균 주급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좋은 선수를 잘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좋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토트넘의 약점인 중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준급 미드필더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의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발잡이 윙어의 영입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윙어의 오른발잡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공격 과정이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도 공을 지키면서 안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왼발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왼쪽으로도 전환이 넘어오면서 왼쪽에서 직접 마무리하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손흥민은 전성기라고 볼 수 없고요. 이제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들어가는 시간 동안 출전 시간을 담당해줄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하고요. 무어가 됐든 오도베르가 됐든 양민혁이 됐든 어쨌든 그 왼쪽 윙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로메로 이탈에 대한 대응 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로메로가 매각되게 된다면 그 로메로로부터 얻어지는 이적료가 생길 겁니다. 그 이적료를 그대로 센터백에 투자할지 아니면 다른 포지션에 투자하는데 보탤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로메로가 마음을 바꿔서 토트넘에 남는다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는 14위 맨유와 15위 토트넘. 과연 두 팀은 이번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